지시와 함축. 지시는 손가락지하고 보일 시자. 볼 시자하고는 다르죠. 보일 시자는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볼 시자. 요거는 자기가 본다는 거고, 그렇게 본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보일 시자. 그러니까 가리킨다는 거, 지시. 그리고 함축. 뒤에 이게 수축한다, 축소한다, 그런 것처럼 축자죠. 그런데 그 함축이란 것은 그냥 압축하고는 그냥 눌러서 그냥 작게 만드는 거지만, 함축이란 것은 내용을 함유하면서, 그러면서 내용을 함유하면서 축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줄어들긴 하되 내용은 분명히 있다. 이것을 강조되는 것이죠. 말에는 기본적인 뜻과 이것이 전이된, 우리가 라디오 방송 같은데, 텔레비 뉴스 같은 데서 볼 때, 전용한다, 그런 말들 많이 있습니다. 전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정부가 이제 물건을, 비용으로 어떻게 제공했더니 그것을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용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회전했을 때 전자니까 좀 많이 돌아갔다, 그런 뜻이죠. 돌아갔다. 전이할 때 이거는 이사 갈 때 이자. 그러니까 이사감으로써 옮겨졌다. 그러니까 돌아서 옮겨진 거. 그러니까 이게 전이 된 문맥적인 뜻이 있다. 말에는 이게 기본적인 뜻이 있고 전이 된 문맥적인 뜻이 있다. 이를테면 그는 돼지를 기르고 있다 해서 돼지는 기본적인 뜻인데, 이때의 돼지는 멧돼지과에 딸린 강한 체질이 한 가축으로서 눈은 작고 입은 삐죽하며 몸이 둥글고 비대한 짐승을 의미한다. 요거는 그러니까 사전에 나오는 거죠. 멧돼지과. 왜 돼지를 멧돼지과라고 하느냐? 돼지가 더 우리에게 친숙한데, 그런데 이제 멧돼지를 그러니까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동물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돼지하고 멧돼지는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멧돼지를 몇 년 동안 몇 대째 집에서 기르면 그냥 돼지가 되고 돼지를 야생에다 놓으면 몇 대째는 그냥 멧돼지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집돼지는 왜 멧돼지하고 다르냐? 이 어금니가 없죠? 그거는 이제 어릴 때 잘라버리니까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입에 튀어나온 어금니. 저팔계는 옆에 튀어나온 어금니가 있죠. 집돼지 모양으로 생겼지만. 하여튼 그건 여담이고, 그러나 그는 돼지다 해서의 돼지는 그와 돼지라는 문맥적 관계에서 그 뜻을 붙잡아야 한다. 사람이 그냥 돼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의 돼지는 많이 먹거나 아무 것이나 잘 먹거나 많이 먹는 욕심쟁이 또는 몹시 무디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실제의 돼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 것을 지시 또는 외연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뒤에 것을 그러니까 지시 가리키고 혹은 그 외연, 그러니까 이 연은 연세대 할 때도 쓰는 연자지만은 그러니까 연장할 때는 거죠. 바깥으로 연장된 것을 의미하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이제 범위 그걸 얘기하는 거죠. 뒤에 것을 함축 또는 내포라고 한다. 그러니까 뒤에 비유되는 그런 것을 이제 왜 함축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잘 먹는 욕심쟁이, 무디고 미련한 사람. 이 그는 돼지다 해서 그의 평소의 많은 행동,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다 그냥 그것이 이 한마디 말로써 압축이 돼가지고 그의
모든 행위들을 이게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축한다고 하고 내포, 그 안에 은유적으로 은밀하게 그 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라는 사람의 평소의 모든 행동, 그런 것들을 다 이 그는 돼지다에 이제 포함한다는 것이죠. 말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좀 더 보기를 들어보자. 여기 또 꽃은 꽃이 피는 모든 식물을 다 의미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의미 또는 외연이다. 지시 또는 외연이다. 예, 그렇죠. 저희 곳에 제라늄 꽃이라고 무궁화꽃이라고 하면은 꽃 피어있는 무궁화꽃 송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꽃나무 가지고도 이것은 무궁화꽃이라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꽃은 꽃이 피는 모든 식물을 다 의미한다. 이것이 기본적 의미로서 지시 또는 외연이다. 이러한 외연적 뜻이 바뀌어서 모든 아름다운 것 또는 모든 좋은 때를 만나 번영하는 것, 꽃이 필 때가 가장 한창 때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것이 함축적인 뜻이다. 사전을 보면 여러 가지의 뜻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체로 맨 처음 것이 지시 외연이고, 사전에 쓰면 원래의 뜻, 그러니까 그 명사의 그 지시하는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 그것이 외연이고 나머지 것이 함축이다. 그러니까 지시 외연이라는 앞에 이 말은 그러니까 3차원 우리 물질 세계에서의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 함축이란 것은 그 존재가 활동하는 모든 그런 그 활동하는 양식, 활동하는 방식,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어머니라는 말은 자기를 낳은 여자가 지시이고 사랑으로서 뒷바라지를 하여주고 걱정해주는 존재, 사물이 생겨나게 하는 근본, 이것은 함축이다. 이렇게 그런 개념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어, 우리 먼저 수업에서도 입구자가 이제 입이 맨 처음에 입이라는 말이지만 이것은 이제 어떤 각종 이제 통과하는 그런 개념어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애초에는 원시적인 그런 언어라도 이런 이제 문명 사회가 발달함으로써 그 자체가 개념어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말의 두 가지 용법을 상징적과 환정적이라고 나누기로 한다. 상징이란 말은 우리 많이 봐왔지만은 그러니까 모양으로서 나타낸다, 징조할 때도 그랬듯이 어떤 그 나타낸다,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혹은 환정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환기, 그 소환할 때 그런 환자입니다. 앞에 환. 그래가지고 인간의 마음, 정을 갖다가 불러내는 거, 그런 용법. 그러니까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과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보통 일상 회화에서는 각 어구는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기능성을 가진다.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5항목으로 나누지만 여기서는 말의 상징적 용법과 환정적 용법을 둘로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 상징적 용법은 진술이다. 우리 수사라든지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진술이라는 말 많이 쓰죠. 진술. 이 앞에 진자는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펼친다는 것입니다. 서술한다 해서 이야기를 나열한다. 진술, 이야기를 나열한다는 거지. 내용을 지시의 기록, 유지, 그러니까 어떤 기틀을 잡고 지킨다. 조직 및 전달이다. 상징적 용법이 이런 진술이고 그 지시의 기록이고 지시한 바 가리키어서 나타내려는 바의 그리고 유지 및 조직 및 전달이다. 그러니까 유지를까지 한다. 이렇게 그것을 언어로서 표시함으로써 유지한다. 환정적 용법은 더욱 간단하여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거나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상징적 용법이란 말의 지시적 용법이고 환정적 용법이란 감정이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용법이다. 한라산의 높이는 1950m는 전자이고 전자 앞에 것 전자라는 것은 이제 전자라고 써야 됩니다. 앞에 것 한라산의 머리에는 양털 같은 흰 구름이 감돌고 있다는 것은 후자이다. 그러니까 한라산을 얘기할 때 그 상징적 그냥 1950m라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서 한라산을 나타내기도 하고 한라산의 허리에는 양털 같은 흰 구름이 감돌고 있다. 한라산이 어떤 산이냐? 구름이 거리에 떠 있을 정도로 높은 산이다. 그런 환정적, 감정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 산으로 높은 산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라산의 높이는 1950m이다. 이것은 앞에 단어를 보면은 어머니의 뜻은 자기를 낳은 여자이다. 돼지라는 것은 그 멧돼지가의 그렇게 생긴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그런 그 사실로서 딱 나타내는 거, 그 모양 그대로 상징하는 거, 그리고 그 상징이 아니라 환정적인 것은 돼지는 욕심쟁이 미련한 그런 걸로 다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어머니는 자기를 단지 낳은 여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뒷바라지를 하여주는 존재, 사물이 생겨나는 근본 이런 어떤 정서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한라산의 허리에는 흰 구름이 감돌고 있다. 이런 게 후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는 거, 소설적인 거, 문학적으로 잘 쓴다는 것은 당연히 이 후자 뒤에 이야기된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죠. 앞에 거는 사전 찾고 그 사실만 알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문이 앞에 나오는데 우리들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열을 바깥으로 발산하는데 그 열의 80%는 피부에서 이루어진다. 피부에서 사라진다. 이 열은 피부에서 증발열로서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물이 증발되듯이 피부에서 증발이 되거나 또는 피부에서 직접 열이 복사되어서 피부 부근의 공기를 데운다. 여기 복사 이렇게 앞에 복자 이거는 그러니까 복사라는 말 많이 썼지만은 정확한 뜻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는 이제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복사열, 그러니까 저거 종이를 복사한다. 그때의 복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복사의 앞에 복자는 바퀴살복 이런 거 차바퀴 할 때 요 복 여기서 뿜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열 이렇게 이런 그런 뜻으로서 그러니까 복사되어서 피부 부근의 공기를 데운다. 피부에서 이렇게 방사돼 가지고 공기를 데우는 거죠. 증발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에선 자꾸 열을 하는 열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자꾸 또 방출되고 이제 열 효율로는 낭비지만은 그렇게 해야 이제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이제 컴퓨터 동작하면 열이 자꾸 나고 그것은 이제 불필요한 거죠. 상당수 부분의 열은 그래서 가지고 선풍기로 이제 식히거나 그러죠.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그렇게 이제 불필요한 열 그런 것이 많이 만들어지죠. 이제 신진대사 그 몸에 활동을 하면서 기계나 컴퓨터처럼 우리 몸도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또 예문 우리는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도 어느 낯선 마을에서 늙은 회나무나 느티나무가
몇 그루 멋지게 가지를 벌리고 서 있으면 덮어놓고 그 동네가 평화스럽고 행복스럽게 보이며 무언지 깊은 연유라는 말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거 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죠. 하지만은 하지만 이제 이건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글자도 그러니까 아리아 한글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입력 입력 부분을 눌러 가지고 한자 입력을 누릅니다. 그럼 한자 부수 총액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총액수에서 요거 보면은 밑에 실사변이죠. 실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획입니다. 그래서 6획을 가가지고 실사변을 찾아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아무래도 좀 불편하더라도 이제 보이면 들으면서 해야겠어요. 자, 아까 입력을 눌러 가지고요. 입력을 눌러서 한자 입력 부수 총액수 그러니까 실사 6획이죠. 6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걸 찾아요. 그럼 이거죠. 여기서 그 다음 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다음 자가 그냥 글자 무놈자자가 있죠. 네. 이게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획.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획수 9획 찾습니다. 그럼 여기 나옵니다. 실마리 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유서 유서라는 말가 많이 들었죠. 뭐 박원순 씨가 쓴 그런 유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마리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유한다. 깊은 유서가 있다. 뭔가 좀 그 마을에 깊은 사연 그런 것이 있다. 예? 그런 거죠. 유서나 전설이라도 깃든 것 같이 느껴진다. 만약 나무 곁에 주막이 있다면 곧 뛰어내려 막걸리라도 한잔하고 싶은 야릇한 충동이 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지시적이고 객관적인 걸로 이렇게 서술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환정적인 거,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 최선근 중등과학에서 이거는 김동리 수목령에서 수목송 수목에 대한 것을 노래 부른다 이거죠. 송 찬송할 때 송, 영어로 송도 같은 발음이죠. 송 노래라는 뜻입니다. 두 예문 앞에 든 말이 반대되는 두 가지 용법을 각각 잘 나타내 준다. 앞에 것은 과학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여기 과학적 사실, 여기서 또 우리가 과학이란 말 하면 또 그냥 사람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대단한 걸로 과학하면 뭐 얘기하는데, 요 과학 약자로 썼습니다. 요렇게 물론 쓰지만은 요 대학 학과할 때 이 과를 쓰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눴다는 겁니다. 나눠서 공부한다는 거. 공부할 학자. 종교하고 아주 종은
한 줄기로 전체적으로 해서 가르친다는, 위에서 아래로 가르친다는 거고, 과학은 아래에서 위로 부분을 하나하나 배운다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영어로 사이언스라고 하죠. 좀 그렇지만 영어로 가위를 시저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르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슷하죠. 이게 사이언스도 결국 나눴다는 겁니다. 슬라이스 그래서 나눈 거 얘기했듯이 딴 나눈다. 그러니까 나눠서 공부한다는 뜻에 불과하지 무슨 대단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학이란 말이. 네. 앞의 것은 과학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하는 것, 곧 사물의 진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진위, 진실이냐 거짓이냐. 예? 위, 거짓 위자. 거짓을 곧 사물의 진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서술한 대상이야 무엇이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서술한 것이 말의 상징적, 지시적 용법이다. 뒤의 것은 사물의 진위와는 관계가 없이. 이 말이 정말이냐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찬성 반대는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 느티나무가 있으면은 그 동네가 정겹고 유서가 깊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이고, 느껴진다. 충동이 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야릇한 충동이라는 거죠. 그냥 또 정당한 충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자기 마음 나타내니까 이걸 가지고 진짜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 말이 상식에서 좀 다를 때, 좀 생각이, 좀 취향이 참 특이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소리는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을 맞다 틀리다는 얘기할 수가 없죠. 뒤의 것은 사물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어떤 정서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덮어놓고 그 동네가, 여기 좀 설명하고 있네요. 덮어놓고 그 동네가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보이면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증명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게 증명할 수 없다. 그것도 이제 증명 자체가 너무 또 나누어진 과라는 건 나누어진 거니까 어느 특정한 학문 그것만으로 이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냥 과학적이라는 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 못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느티나무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만큼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보이는 건 맞죠. 그렇지 않은 나무 같으면 느티나무가 또 베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이 부자가 그것을 차지할 수도 있고, 느티나무를. 그런데 느티나무라는 그 좋은 나무 하나를 마을에서, 한 동네에서 이렇게 가운데 그대로 있고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이거는 벌써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인다는 거의 어떤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설명은 좀 됩니다. 이게 과학적인 무슨 특정 수학, 물리, 화학 어느 특정 학문에 그냥 논리로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을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좀 그걸 그야말로 필자도 그렇고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설명하면 할 수가 있죠. 어쩌면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 못하는 거. 느티나무가 마을 한복판에 그냥 있다. 낯선 마을에 또 한 그루도 아니고 몇 그루. 그 나무가 마을에 들어왔는데 어느 큰 부잣집이 있고 그 담장 내에 느티나무가 있다. 이걸 가지고 마을을 평화롭다고 할 수는 없죠. 그것은 그 부잣집의 권세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걸 평화롭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담장이 없는 마을 중심에 그게 있다면은 평화스럽고 행복한 건 맞고, 그거는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여기서 설명 못하는 거. 이 책은 메타인지적으로는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을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다. 뛰어내려 막걸리라도 한잔하고 싶은 야릇한 충동은 글자 그대로 어떤 충동, 어떤 기분, 어떤 의욕의 표현에 지나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인지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자기와 영성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쉬운 거죠, 이곳에서는. 왜냐면은 서로가
그 자기 것을 주장하고 싸우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 마을에서는 내 것 내 것 없이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는 낯선이가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경계하고 배척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인생의 철학, 영성적인 철학, 여러 가지 좀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뛰어내려 막걸리라도 한잔하고 싶은 야릇한 충동 느낄만 하죠. 이것은 이유 없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메타인지적입니다. 글자 그대로 어떤 충동, 어떤 기분, 어떤 의욕의 표현에 지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적으로는. 환정적 용법은 쓰는 이의 감정, 태도, 기분, 의도 등을 표현 전달하며 그런 것을 독자에게도 환기하도록 하는 두 작용이 포함된다. 전달하면서 독자에게도 이제 그것을 느끼게 하려 한다 이거죠. 다음 지시, 환정, 그리고 묘사 요 세 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시, 환정, 묘사. 근데 장미꽃이라고 하면 실제의 꽃인 장미를 가리키고 곧 지시하고 아름답다든지 탐스럽다든지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곧 환정을 하며,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환정한다는 거죠. 소환해서 정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이거고, 실제의 장미꽃 형상이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 즉 묘사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진할 때 사처럼 그대로 나타낸다. 묘사, 그려서 그대로 똑같이 베낀다, 그린다는 거죠. 묘사. 이같이 모든 말은 지시적, 환정적, 묘사적 세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제 지시하고 환정을 얘기했는데 여기다 묘사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 같은 데 표현한 것이 이제 환정. 그러니까 어떤 지시는 그야말로 과학적인 것을 왜 쓰고, 환정은 어디에 쓰냐면 수필 혹은 저런 거, 선동문, 격려문, 이렇게 그런 거에도 쓰죠. 선동하는 거, 사람들한테 우리 성을 위해서 뭉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환정이 필요하죠. 근데 묘사는 어디에 쓰냐면은 그러니까 그 나무나 한라산을 볼 때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읽는 이가 평가라고 그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소설 같은 데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 그 모든 보는 감정을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찌어찌하다. 물론 비유하면서 좀 어느 정도의 느낌은 줄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독자가 그대로 생생하게 느껴서 스스로 판단하라고 묘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시, 환정 앞에 이 두 가지에다 묘사를 더했습니다. 묘사적, 지시적, 환정적, 묘사적의 세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말은 말하느니나 듣는 이의 마음의 상태나 움직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 자체가, 요 말은 장음으로 써야 됩니다. 말, 어떤 단음이라면 이제 홀스, 타고 다니는 말이 됩니다. 말, 그러니까 발음 기호가 있죠. 말하고 점점하고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말은 말하는 이나 듣는 이의 마음의 상태나 움직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 자체가 지향하고 뜻하는 것을 중시할 때 말의 이와 같은 세 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있다. 말 그 자체가 지향하고 뜻하는 것을 중시할 때 말의 이 같은 세 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말은 말하는 이나 듣는 이의 마음의 상태나 움직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 자체가 지향하고 뜻하는 것을 중시할 때 말의 이 같은
세 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얘기할 때 객체 지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지향하는 거, 그러니까 법 같은 데서도 뭐 피해자 중심주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다루는 주체가 아니라 그 객체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가령 등성님과 저기 지혜님 목격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사람들 중에선 자기 말을 많이 하면서 그냥 굉장히 그냥 자기 감정과 마음 상태 움직임을 막 드러내는 그런 분이 있죠.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 듣기가 정말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말에 큰 내용이 없이 자기 감정만 자꾸 드러내고 그럴 때. 근데 이제 심리 분석을 하는 분들은 그런 말 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뭉쳐져 있구나, 뭐가 응거리진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또 나름대로 분석하니까 들을 가치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여튼 그 객관적인 그 객관적인 그 문장이라든지 그런 쪽, 이 책의 목적 자체가 문장이니까 그런 의미로서는 적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그 자체가 지향하고 뜻하는 것을 중시할 때, 그 말하는 주체, 말하는 자의 그 중심이 아니라 그 객체 묘사하는 거, 그걸 중시할 때 이 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묘사적 기능은 직관적 의미라고도 하는데, 그 직관적이라는 건 그 영성에서도 가장 최상위의 것을 얘기하죠. 직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맨 위의 상태, 그냥 곧바로 보자마자 모든 것 의미를 받는 것, 나타낸다는 거죠. 이것은 지시 곧 과학적 서술과는 달리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독자에게도 그대로 체험시키는 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라산이나 나무를 묘사할 때 그대로 독자에게도 그런 객관적으로 느낌,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자기의 특별한 감정 때문에 다르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그대로 봐가지고 독자 스스로 다시 체험하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든 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묘사적 기능은 개념적 의미의 기초가 된다고 말한다. 이런 묘사적 기능으로 해서 그 개념을 그 한라산이나 나무를 묘사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적 의미를 한라산이나 나무의 개념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그거에 대한 바탕이 된다. 이건 다음 문장에서 이어가는 문장에서 더 봅시다. 묘사적 기능은 개념적 의미의 기초가 된다. 아름답다, 좋다 등은 가치어인데, 좋다 나쁘다 이는 가치어이죠. 가치를 말하는 건 말의 뜻을 상징적, 지시적과 환정적이 두 가지로 나누는 이는 그런 사람은 이러한 가치어에는 지시적 기능이 없다고 본다. 좋다, 아름답다, 좋다. 그렇죠. 이제 상징적과 환정적만 있다. 상징적은 그냥 존재만 있는 거다. 좋다, 아름답다에는 사물을 가리키는 힘이 없다는 뜻이다. 이 꽃은 붉다에서, 붉다라는 말은 이 꽃이라는 말이 지시를 확충해주고 있지만, 이 꽃은 좋다에서의 좋다는 이 꽃의 지시에는 아무런 차이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꽃의 아름답다와 마찬가지로 단지 정서적 사인에 지나지 않는다. 정서적 의미. 그러나 말의 의미를 지시, 환정, 묘사의 셋으로 나눈다면,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도 영육 간의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영혼육으로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이 있듯이 언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상징과 지시적인 거, 상징이 육과 같은 거죠. 그냥 존재 그 자체 얘기하는 거니까. 상징과 그 지시적인 거, 상징과 지시적인 것과 그 환정적인 거, 여기서 영은 영혼, 이거 둘 통치하는 거니까. 근데 영혼육에게서는
이제 존재를 지시하고 그 환정을 하는 거, 혼에서 느끼를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객관적으로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는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의 의미를 지시, 환정, 묘사의 셋으로 나누는 이는 좋다, 아름답다, 탐스럽다 등의 말이 객관적 사물이 아닌 것은 분명하나, 객관적 사물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그러나 성질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성질, 이 말을 아주 또 필자가 의식하고 썼을 가능성은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 성질이란 말과 아주 또 일치하네요. 성질. 그러니까 질이란 거는 그 어떤 존재를 이루는 가장 기본 바탕이죠. 바탕질자. 그런데 물질 이란 게 있는데, 그럼 그다음 기질이 있죠. 물질이 육체의를 이루고, 기질이 혼을 이루고, 성질, 각자의 근원적인 성질이 영의 특성을 이루죠. 성질. 그러니까 성질이란 것은 본래의 그 추상적 존재도 상위적 존재는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아름답다, 좋다 이런 것은 상위적인 괜찮은 차원에서는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 그런 성질이 있다. 그것은 분명하고, 그러한 성질이 존재와 그것에서 일어나는 정소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곧 좋다, 아름답다, 탐스럽다는 성질은 불변의 것이지만 그것에 의해 환기되는 정서는 개인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 성이라는 것이 그 좋다, 아름답다라는 것에 성질은 분명히 있는데, 요 상위 차원에 이것을 여기서 구현되는 거, 성이 여기서 구현되는 거는 이제 각각이 다르다. 왜냐하면 제대로 좋다, 아름답다가 제대로 구현되지도 않고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성통공안, 그 대종교의 삼일신고에서 말하는 성통공안에서 성이 그대로 통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는 거죠. 성이 통하게 하자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통해야 되는데 제대로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물질, 탁함 그런 것이 있음에 따라서 좋다, 아름답다, 이런 탐스럽다, 이런 성질적인 언어가 구현되는 것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성질은 불변의 것이지만 그것에서 환기된 정서는 개인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시 예문에서 닿으면 찌르릉 소리가 울려올 것만 같은 파란 하늘. 이건 이제 주관적인 의미를 비유를 한 거지만은 읽는 이는 하여튼 좀 그래도 어떤 파란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야말로 아주 쇠 철판 같이 그렇게 아주 맑고 청량하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읽는 이는 그런 느낌은 확 오죠. 이제 비록 이게 꼭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냥 그 특별한 입장에 놓여서 그냥 주관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이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묘사에 가깝죠. 이쯤 가을이 깊어가고 보면 거리에는 어디라 없이 풍성하게 쌓아놓은 과일이 눈에 띈다. 갓 따내온 대추가 있는가 하면 서근서근 입맛을 돋을 때가 있고 새빨간 능금이 모두 한결같이 아름답다. 때가 아니라 서근서근 입맛을 돋을 배가 있고 새빨간 능금이 모두 한결같이 아름답다. 멀지 않아 그 고풍한 모습의 송류가 나올 것이며 제주도 유자도 건너올 것이 아닌가. 유자, 감이나 그런 과일 이유. 요 자자, 아들 자자, 요거는 모자할 때도 자자고 어떤 존재, 그걸 얘기할 때 존재를 나타내는 수식어죠. 이제 자는 유자도 건너올 것이 아닌가. 신석정, 추과, 가을의 과일들. 신석정의 작가 문학인이죠. 추과에서 파란 하늘의 존재 자체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시나 닿으면 찌르릉 울려올 것만 같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과학적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럴 것만 같은 울려올
뭐 그 울려올 만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것만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과장한 건 아니고 그 느낌 그대로 전달한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수필에서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형상화된 어떤 성질의 이미지인데 이것은 말의 직관적 의미 곧 묘사에서 가는 것이다. 아니, 묘사라고 여기서 얘기했죠. 이러한 사실에서 시원하다든지 상쾌하다든지 기쁨을 가지게 한다든지 하는 정수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시원하다든지 상쾌하다든지 기쁨을 가지게 한다든지 하는 정수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아주 뭐 상쾌하고 그냥 그런 맑은 하늘 느낌은 분명히 오는 것인데 그 정서와는 다른 것이다. 그냥 좀 객관적인 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묘사문은 앞에 바로 말이 묘사적 기능, 직관적인 의미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의 그렇게 그냥 파란 하늘을 이렇게 딱 느낌을 주게 했지만은 그것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읽는 이가 그냥 느낌을 공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인 것은 성질,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에서의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교신이라는 것이니까 추구한다는 거니까 그런 묘사적 기능 그것이 직관적 의미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된다. 묘사라는 것이 영적인 그런 추구함을 뜻한다. 이걸 볼 수 있죠. 문장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어떤 기능의 말이 더 요구되는가를 알아서 그 요구에 적합하도록 써야 한다. 이를테면 설명이나 논술의 문장에서는 지시적 기능이 요구되고 수필, 소설, 시 등에서는 환정적 또는 묘사적 기능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어떤 문장, 그러니까 논설문이나 논설문에는 순전히 그냥 뭐 지시적 기능만 요구한다. 그건 아닙니다. 논설문에서도 가끔가다 지도교수의 마음에도 들고 어떤 공개 발표할 때 호소력도 있어야 되니까 어떤 뭐 묘사적 기능이 없애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시적 기능이 중시된다는 거죠. 수필, 소설, 시 등에서도 당연히 환정적 혹은 묘사적 기능이 요구되지만 수필에서는 그대로 환정적인 게 요구되지만 오히려 환정적인 것을 너무 남용하다 보면 독자한테 생각을 강요하게 되니까 묘사적으로 존재 그 자체를 전달함으로써 영적으로 그럼으로써 그게 더 좋은 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객관적 바탕 사실도 어느 정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시는 모르겠지만 수필 소설 같은 것 특히 일부분에는 그 지시적인 그 설명문 그게 뭐 없애란 법은 없습니다. 좀 어느 정도 있어도 되는 겁니다. 구체성과 추상성, 특수성과 일반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성, 실제적인 구체성, 존재, 그리고 추상성, 뽑아낸다는 거, 모양을 그러니까 실제 있는 건 아니지만 모양을 뽑아낸 거, 특수성, 특별하다, 특이라는 거지만 수는 빼어난 게 아니라 저거죠. 어떤 다르다, 죽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하다. 그러니까 뭔가 확 변했다 이거죠. 이렇게 가다가 확 변했다.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이 숫자는 특수성. 이 숫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죽다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동사로 이른바 그냥 순우리말 동사 이런 걸로 한자를 전부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이 숫자를 찾아보면 죽일수라는 말도 됩니다. 결심하다, 끊어지다, 단절되다. 그러니까 근데 특수하다는 것은 끊어진다는 뜻은 없죠. 이 특수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단지 단절이라는 말하고 또 다른 거죠. 이 숫자는. 그러니까 이 가다가 확 달라진다. 이제 이게 많은 것 중에서 확 차이가 난다. 차별된다 이거죠. 특수성과 일반성.
모든 말이 다 함축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니다. 이를테면 그러나, 그리고, 따라서, 만약 등의 말들은 접속사라고 하죠. 이건 사실상 연결이나 어조의 도움뿐이고 함축은 전혀 없다. 들어있는 말이 별로 없죠. 그 외의 말들은 풍부한 함축성을 지니려고 하고, 오히려 글을 쓰는 면에서는 그리나, 그리고, 따라서, 만약 이런 거 이제 자꾸 얘기하다간 자꾸 이걸 쓰게 되는데, 근래는 오히려 이런 걸 다시 검토해서 뺄 때가 오히려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글 읽는 사람은 이제 글을 읽을 때는 좀 천천히 말을 들을 때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페이스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 따라서, 만약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저리로 갔다. 근데 그 사람은 이리로 왔다. 말할 때는 그래. 난 저리로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저리로 왔다. 하지만 글을 쓸 때 나는 저기로 갔다. 그 사람은 이리로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게 오히려 듣기가 좋죠. 압축이 되고. 그런데 그런 거. 그런데 영어에서 where이라고 그러고 우리말에서 특히 방송 같은데 토론회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쩌다 초짜 이제 토론 패널이 나오면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하면은 글쎄요 하고 시작한단 말이야. 글쎄요 이러고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없는 게 더 낫죠. 그냥 지가 잘 모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말할 때는 또 이게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글쎄요 아닌데, 그렇지만은 뭐 그런 얘기 하지만 글을 쓸 때는 이게 필요가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축은 전혀 없다. 그 외의 말들은 풍부한 함축성을 지니려 하고 동시에 또 한편 그러한 말들을 구체성과 특수성을 지니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똑바로 그게 뭐냐 할 때 분명히 짚어야 되고, 특수성, 여러 중에서 딱 이거다 하고 이렇게 특수하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의 뜻이 중립적, 가운데서는 중립적이고 다채롭지 못한 것은 추상성과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추상성과 일반성, 그냥 포괄적이고 어떤 의미, 감정, 느낌 그런 거는 주려고 하는데 딱 지적하지 못한 거죠. 추상성과 일반성, 폭넓게. 구체성과 추상성, 특수성과 일반성은 각각 한 쌍의 대립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관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구별한다는 것은 말을 고르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상성과 일반성, 구체성과 추상성, 특수성과 일반성을 할 때 구체성으로 이렇게 찾아내서 얘기해야 되는데 추상성으로 모호하게 얘기할 때가 많고, 특수성으로 분명히 정해서 지적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성으로 모호하게 얘기할 게 많고, 이런 것을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고 이제 그러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확실히 단정적인 건 아닐 때는 추상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을 또 절묘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분명히 구분해야죠. 한 쌍씩이 대립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관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구별한다는 것은 말을 고르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 보기를 들어 설명해보자. 복숭아, 배, 사과, 살구 등은 구체적이고 특수적인 말들이다. 왜 이것들이 구체적이며 특수적인 말들인가? 첫째, 이 말들이 특수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종류족, 곧 과일이라는 종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과일에 속하고 곧 복숭아는 특수어요. 과일은 일반어이다. 어떤 종류의 구성단위는 특수어요. 그것을 개괄하는 일반적인 뜻을 나타내는 말은 일반어이다. 그러므로 배는 일반어요. 나룻배, 돛단배, 쌍돛단배, 보트 등은 특수어이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배 이런 건 사실 진짜 어떤 자음과 모음만으로는 이제 모든 소리 글자를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이 배라는 글자에 너무 많은 단어들이 중첩되어 있죠. 한글 표기는 이게 상당히 문제이고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장단음, 고저음 이거에 분명히 구분돼 가지고 이런 여기서도 물 위에 뜨는 배라고 있고 괄호하고 한자를 넣어서 선이라고 했죠. 여기에 복숭아, 배, 사과, 살구는 이게 과일을 늘여놨으니까 이게 배라는 과일을 늘여놓은 것인 걸 알 수 있지만은, 배는 일반어이고 그러니까 이 과일 배는
과일 배는 그 특정한 과실을 말하는 거니까 특수하게 분명히 표시를 하지만은 과일이라는 거는 이제 나무에 달고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니까 그것을 먹는 것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일반적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죠. 근데 여기서 물에 뜨는 배는 물에 뜨러서 가는 모든 것을 통치한다. 그래서 나룻배, 돛단배, 쌍돛단배, 보트 등은 모두 특수어이다. 근데 이것도 상대적인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배도 다시 품종이 있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과일도 이제 사과 해놓고 여러 품종들이 있죠. 국광 그런 여러 가지 홍옥 그런 품종이 있듯이 개 하면은 이제 스피츠 여러 가지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특수어가 될 수 있고 개가 오히려 일반어가 되죠. 그러니까 쌍돛단배, 보트 등은 모두 특수어이다. 둘째, 복숭아, 배, 사과, 살구는 어째서 구체어인가? 구체성과 추상성의 구별은 사물의 종류와 그 개괄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에 의한 구분이다. 여기서 이제 아까 아주 높은 철학적 의미에는 성질이란 말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지금 물질계까지 다 내려와 가지고 쓰고 있죠. 복숭아라는 그러니까 마치 성욕이라는 거, 신성한 성욕을 우리는 섹스 그걸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성질이란 말을 물질적인 존재에서 얘기합니다. 복숭아라는 말은 어떤 모양, 어떤 빛깔,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곧 성질이다. 이러한 성질들이 모여서 복숭아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형성한다. 개개의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질들을 추상할 수 있고 뽑아내서 형상,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추상한 것을 복숭아라는 구체어에서 떼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개개의 복숭아들을 먼저 맛보고 접하고 그냥 먹어보고 거기서 추상을 해요. 그 성질들을. 그래서 이것들이 공통된 걸 가지고 복숭아, 개개의 물건들, 다른 물건들도 먹어보거나 그래 봤죠. 그런데 그건 다르고 개개의 물건들을 먹어보고 공통된 것들을 이게 공통점을 추상해서 그걸로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맛, 보풀한다, 퍼지니스. 그러니까 껍데기에 털이 있고 보송보송 그렇다는 얘기죠. 보풀하기라는 말도 있고 부드러움에 좀 잘 익은 건 부들부들하죠. 등이 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물에서 분리된 어떤 성질을 추상한 것이 곧 추상성인데 이것은 자체에 독립된 개념을 가진다. 이런 존재들,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떤 존재가 일반적인 존재가 이어지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성질들을 이것으로서 어떤 존재 그것에 이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기에는 느낌과 그런 것들을 어떤 느낌으로부터 모양을 나타낸다. 그 대상 물질을 지적하게 한다는 얘기죠. 복숭아라는 거 달고 보들보들한 그런 것들을 먹으면 그걸 복숭아라고 추상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물에서 분리된 어떤 성질을 추상한 것이 곧 추상성인데 이것은 자체 독립된 개념을 가진다. 열은 추상어이나 화로는 구체어이고 열은 추상적인 개념. 화로, 불이 나는 화로는 구체어이고 광기는 추상어이나 미친 사람과함은 구체어이다. 이제 관념, 성질, 특징 등을 말하는 말은 보통 추상적이다. 요거는 여기 따옴표가 되어 있는 건 뒤에 이렇게 어디서 인용했다는 건데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관념, 성질, 특징 등을 말하는 말은 보통 추상적이다. 대상이나 행동의 종류를 일컫는 말은 보통 일반적이다. 특수한 대상이나 행동을 일컫는 말은 보통 구체적이고 특수적이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구별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같은 말이 두 범주를 가지는 것이다. 추상적인과 일반적인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복숭아 배는 구체적인 동시에 특수적이다.
근데 배라는 선박이라는 한 가지 대상을 의미하면서 그 대상이 모두를 개괄한 말이므로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일반적이다.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 그러니까 다른 비행기 자동차가 있고 배가 있을 때 그때는 구체적인 거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선박을 하나 얘기하니까 동시에 일반적이다. 구체성이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추상어는 일반적인 거나 특수적일 수도 있다. 추상어는 예의, 친절 및 용기는 추상어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이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추상어인 신사다움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보면 이러한 성질들은 신사다움이라는 더 보편적 미덕을 구성하는 특수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예의, 친절, 용기 이건 어느 때 어떻게 해다, 뭐 때 어떻게 해라. 예의는 시대에 따라도 변하기도 하죠. 뭐가 친절하다, 뭐가 용기다 이런 거. 친절은 지나가는 여자한테 짐 들어달라 할까요? 같이 저기까지 같이 보호해서 에스코트 해드릴까요? 이런 게 친절일 수도 있지만은 뭐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과잉 친절, 그러니까 오히려 추근덕거리는 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예의, 친절, 용기. 근데 신사다움이란 거는 좀 더 어떤 관습, 이건 뭐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이 신사다움은 아마 그 시대의 그것에서 구체성이 좀 있는 거죠. 신사다움이란 더 보편적 미덕을 구성하는 특수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신사다움이란 것이 시대가 지나면은 이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기사, 옛날에 나이트 기사, 그러니까 말 타고 싸우는 기사 중세, 기사도가 있죠. 네? 말 탈 기. 네. 그러니까 기사도는 한때는 굉장히 신성시대고 그랬지만 지금은 기사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람 없죠. 기사도를 중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바로 옛날에 그 기사도의 몰락을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일반적과 추상적, 구체적과 특수적은 상대적 관계에서 쓰이는 것이지 결코 절대적인 구별은 아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일반적 언어나 추상어로 쓰인 문장은 뜻이 분명하지 않고 읽기도 어려우며 효과적인 문장도 안 된다.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구체성과 특수성을 가져야 된다. 예. 되도록이면 특수어와 구체어를 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문장에 두루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 일반 언어나 추상어로 써야 할 문장, 대체로 논문, 비평, 설명 따위 문장과 특수어와 구체어를 써야 할 문장, 대체로 소설, 수필, 시, 신문, 기사문 따위를 잘 구별해서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어와 추상어, 특수어와 일반어를 오용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소설을 쓴다는 사람이 가는데 저 앞에 자동차가 하나 휙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BMW 그런 차가 일어났다. 아니면 옛날식의 롤스로이스가 지나갔다. 좀 구체성이 좀 있어야 이게 좋은 글이 되죠. 소설 같은 거.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구체어와 추상어, 특수와 일반어를 오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 밖에 상투어, 너무 흔히 쓰는 말, 그러니까 은어, 은밀이니까 그냥 우리 요새 뭐 그냥 비속어 그런 거 속어, 비속어는 낮은 차원의 비루한 속어. 그러니까 속어는 시중에 쓰는 거 아직 표준어가 안 되고 말의 단축과 생략어 그리고 전문 부분에 대한 수로. 이것은 전자를 써야 되는데 아마 이 전문 이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이 아니라 전문 부문에 대한 수로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이제 요 뒤에 부분을 다 공부하는 것을 가정할 때 이렇게 하는 말이고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추상적이
구체성과 추상성, 복수성과 특수성과 일반성. 이것은 그러니까 예, 구체성을 가졌다고 해서 추상성이 없는 거, 그런 거가 아니고, 예, 특수성을 가졌다고 해서 일반성이 없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배라는 선박이라는 것은 자동차 비행기하고에 대비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특수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철판, 철선, 돛담배, 철선이란 말도 추상적이죠. 어떤 무슨 어떤 바지, 아니 여러 가지 배의 종류들이 있죠. 컨테이너선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나룻배, 돛담배, 요트, 카약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이고, 선박이란 것은 일반성과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타고 다닌다, 배 물에 뜨고 다닌다, 그런 이제 행위의 상황에서 나타난 추상에서 나온 선박이라는 단어, 이런 추상성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자동차 비행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죠. 이렇게 구체성과 추상성, 특수성과 일반성은 서로 이렇게 이제 다른 의미를 갖지만 이런 중첩되기도 한다는 것이지, 이 베타적인 거, 익스클루시브라는 건 이거면 저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런 뜻은 아니다. 명확히 구분이 된 거가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23페이지 이렇게 문장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문장이라는 것이 단지 그 문 하나의 글과 그 말, 언어,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이제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겠습니다.